특집 3시간 생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법전,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안영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핫플레이스 평택, 우리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그리고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보실 때, 개표방송을 보실 때 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 돌직구쇼의 오픈 스튜디오에 이 대형 LED에 6.3 선거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한번 작성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자, 지도를 띄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관전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 과연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둘 중에 누가 중도층의 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투표 결과가 갈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택을 같은 경우는 진짜와 가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라는 논란이 펼쳐지고 있고,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평택 결과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그리고 텃밭 쟁탈전 전북 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데 과연 누가 이 텃밭을 쟁탈할 수 있을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는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있었는데 과연 그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유리하게 작용될지도 이번 대구 투표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선거는 바로 북구갑의 재보선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 후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남적으로 불리는 하정우 후보와 보수 재건의 기치를 부르짖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맞붙고 있는 이 부산 북구갑. 과연 최우승자는 누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이 5가지 관전 포인트, 주무세요? 5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라고 하면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이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수도권도, 서울도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치열하게 붙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 눈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그래도 부산 북구갑이 아닌가. 부산 북구다. 3파전 부산 북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지리멸렬해도 너무 지리멸렬하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혹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여야 관계까지 새로운 그 바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후보들이 한 명은 거대 여당, 또 한 명은 일단 제1야당 그 후보들인데, 일단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정우 후보만큼은 명청 합작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통령과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정우 후보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부산 북갑의 토박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박민식 후보일 텐데, 그러한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를 꺾고 한동훈 후보가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산의 그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듭니다. 안영환 의원님은 여러 번 큰 선거도 지휘하셨는데 오늘 이 5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서 어느 지역이 좀 눈여겨보십니까? 역시 질과 양이라는 측면 다 본다면 서울이죠. 서울이다. 서울시장 선거다. 사실 지방선거는 정권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 서울시장만큼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요, 주택정책이라든지 서울시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정부가 정책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전문가들 아시겠지만은 시도지사와 시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지사의 권한을 따를 때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럼 구청장과 시장 군수의 권한을 따를 때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 구청장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의 권한이 인허가권이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의 권한보다는 뭐 남양주 시장, 네. 시흥시장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향방은 굉장히 뭐 정치적 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정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북구간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는 현재 국민의힘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예. 보수의 재편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라북도 선거는 정청래 당대표의 8월 당대표 도전에 과연 쉽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소속인 김관영 후보가 된다면 정청래 후보 당대표의 공천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약간의 혼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 선거는 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도 흔들린다. 큰 틀에서의 영향력 미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 네. 문제가 이제 있는데 거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의 김현정 의원님, 네. 당연히 평택 뽑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다른 지역 뽑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내가 더 진짜 민주당이다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가 또 꽤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평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일단 그 세 후보가 5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개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네네. 결국은 지지층, 본인들의 지지층이 얼마큼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뭐 정말 아마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오자 구도로 완주까지 하는 경우가. 그리고 그중에 3명이 이제 당대표잖아요, 현직. 그래서 또 5명의 후보가 각각의 자기의 고정층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황교안 후보도 10% 가까이 지금 유지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관심이 많아서 보수 쪽과 진보 쪽의 단일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결국은 단일화도 안 되고 아무데도 안 됐어요. 예, 완주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각종 나와 있는 뭐 그저 깜깜이 28일 이전에 공포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당내에서 한 여론조사도 보면 예. 수위상 도저히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평택 국회의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같이 합쳐서 네네. 여론조사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답니다. 표집이 20, 30대가. 그래서 포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공표되어 있는 여론조사 그 예. 결과들만 보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은 좀 힘들다라는 결과 거고.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건 정말 저 어느 지지층 결집이 어느 후보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사견으로는 보면은 이제 여기가 사전 투표도 상당히 낮았잖아요. 여기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 투표율도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을 것인데 그리고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관성 투표라고 하죠. 이렇게 당을 보고 찍는 그런 것들이 쭉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당의 그 지지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줄투표의 그 경향도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중에 예. 한 명이 그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택을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 지지율도 저희가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앞서기 때문에 그런 막판의 그런 결집이나 이런 것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하고 평택시장 최원영 후보가 상당히 격차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거과의 연계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김용남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가장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어느 지지자가 더 많이 투표소로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평택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투표소로 지금 돌직구 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순홍 대변인, 네. 한 곳 뽑아주세요. 저는 어디가 가장 눈에 띕니까? 대구요. 대구. 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만두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했었는데 대구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못 뽑겠다.
민주당 후보 좋은 후보 내라 이렇게 하면서 김부겸 후보가 소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구 선거가 뭐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대구 지역에서 사실은 일당 독재라는 국민의힘의 그러한 보수의 아성도 깨는 네. 거고,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요즘에 1타 3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김부겸을 뽑으면은 대구 경제도 살지만 국민의 힘도 정신 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앞선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선거운동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좁혀진 것 같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부겸 후보가 신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선거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전문가들 각자가 관심 있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5곳의 관전 포인트 중에서 어느 곳에 눈이 좀 더 가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A 특집 김재의 돌직구쇼와 오늘 오후에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 시간 개표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격전지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당이 어제 자정까지 마지막 선거 유세에 힘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각 당대표의 유세 장면 저희들이 취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선거이고 내란 청산, 내란의 잔불마저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선거입니다. 또한 지방선거이니만큼 유능하고 일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한 일 잘하는 민주당 지방 일꾼들을 꼭 뽑아주십사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처음에 16대 0, 15대 1을 말했지만 지금 많은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가 투표를 잘못한다면 6월 4일 헤드라인 맨 앞을 장식할 기사는 이재명의 재판이 취소됐다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결정을 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양당 당대표의 마지막 유세 연설도 들어보셨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마지막 실시됐던 최종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가 주요 격전지별로 준비했습니다. 대형 LED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추이를 좀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38%에서 35%, 국민의힘의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21%에서 39%, 국민의 반민식 후보가 26%에서 지금 14%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이 부산 북구 지지율 그래프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여론조사가 맞는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오차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아까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표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추세를 본다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좀 보수 쪽 표가 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 플러스 알파를 끌어오지를 못해요. 지금 과거 전재수 의원이 저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고정 지지표 앤드 그다음에 개인표를 끌어왔었는데 하정우 후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정우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사실 후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을 기본적으로 안고 갑니다. 네. 그게 플러스 알파 10% 내외의 개인적인 매력도가 작용을 합니다. 그 매력도는 뭐 투표를 열심히 한다든지 슬로건을 잘 만든다든지 뭐 열심히 뛴다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데 그 10%의 갭을 하정우 후보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그것을 받아내고 있다. 본적인 이제 지역구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큰 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그걸 치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는 전국구 수준입니다. 아마도 대선을 지난번 준비했던 그 팀들이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따라준다는 것. 그래서 그런 공중전의 영향을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추세는 저렇게 보고 있는데 투표는 까봐야 되는 겁니다. 까봐야 된다. 한동훈 후보한테 약점이 이건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층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그 여론조사에 잡힌 그 수치가 그대로 투표장에 나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아주 박빙의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지지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공포 기간 금지 직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였는데 정원 후보가 39, 오세훈 후보가 39. 아예 동률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정원 후보가 46, 오세훈 후보가 35%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서울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여론조사마다 또 결과가 다른데 추세는 정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까지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라는 건 좀 공통된 특징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한쪽은 완전히 동률이고요. 또 한쪽은 여론 그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론조사가 한계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차이가 격차가 상당 부분 났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골든크로스다. 그 뭐 오세훈 후보 내부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쫓아간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오늘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서울의 투표율이 얼마가 되느냐. 본투표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세훈 후보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6시까지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A의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6 광화문에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하자는 거죠. 그냥 유아무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단일화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나에게 와라예요. 그게 단일화입니까? 나를 압박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어요? 그건 뭐 단일화의 의지가 없는 거죠. 황교안 후보님께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셨다면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이는 저들의 차이보다 작습니다. 과거 우리 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하셨던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저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유이동 후보는 또 마지막까지 저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황교안 후보가 또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이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이 안에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마지막 날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 보면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예, 너무 늦었기도 했고요. 실제 이 지지자 간의 이격거리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의 지지자라고 하면 일단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크게 지금 걸고 있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해라.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거 그거 사과해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유이동 후보가 그걸 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역시도 그와 유사한 관점으로 이 전국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해서 실제 상대 후보를 찍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땐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하는 게 여기도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네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서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사진도 안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당했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희대의 어떤 이 상황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이걸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뇌물죄로, 그것도 개인 뇌물죄로 이
그 감옥에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전직 두 대통령의 사진을 못 걸고 있는데 이 이후에 저러한 빌드업을 통해서 결국엔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지도부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사진을 그냥 다시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런 평택 선거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전제로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유이동 후보가 굳이 그 이미지를 그냥 뒤집어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정치적인 미래가 거세당하는 듯한 어떤 그런 단일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유이동으로 될 만한 사람에게 단일화를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황교안 후보가 무조건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뭐 유이동 후보로의 단일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두 가지 조건을 오늘 아침에 제시를 했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야 같이 하지. 박근혜 배신자하고 내가 같이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이분이 뭐 미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대구 경북 보십시오. 부정선거 합니다. 그래도 이기잖아요. 강남 3구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안 하겠어요. 해도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공식 선거 운동 종료까지 9시간이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진정한 단일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가장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뭐 이동학 최고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유이동 후보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과거부터 좀 일관된 생각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로 돌아가도 또 할 것이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고 부정선거는 역시 국민들 호응 얻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누가 봐도 지금 유이동 후보가 받지 못할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며 선거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는 본인이 있는 평택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자, 이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정선거를 위해 싸운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출마해서 지금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거고 그렇다면 유이동 후보한테 인정해라. 그럼 유이동 후보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유이동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 지지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화합할 수 없는 지금 이슈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이동 후보도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일단 표로 의한 단일화를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투표가 되면 우리가 소위 이제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표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안 되는데 내가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뭐 부산 북갑에서 이루어진 선거와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사표 방지 심리가 꽤 선거 막판이 되면 꽤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명분을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지 저는 뭐 이 황교안 후보가 내놓은 저 두 가지 안건을 내놓으면 유이동 의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내놓고 지금 단일화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며칠 전까지도 평택 의뢰는 황교안 후보가 이런 현수막을 좀 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이동 후보를 직격하는 현수막인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권한대행이 총리였던 황교안 후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유이동 후보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추진봉 교수님, 저게 아직 내걸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 현수막을 내건 것 자체도 이제 단일화 의지가 있나 이걸 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얘기하면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그럼 법원의 판결이나 뭐 헌재 판단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도 22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역사의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에서 판결 내린 부분들을 저렇게 부정하는 것이 과연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걸 안 받아들이면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단일화 하겠다는 말 자체가 하기 싫은데 그냥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유이동 후보도 더 이상 뭐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걸 받아들여서 단일화 할 수 없고요. 첫째는. 예. 지금 한다 한들 크게 의미도 없는데 괜히 여기에 힘 빼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다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유이동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지지를 처리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하는 거죠 대체?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단일화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대구 곳곳을 누르며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가 너무나 힘들구나. 제 모든 능력을 다 걸고 이 대구를 한번 살려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부겸과 함께 대구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첫날 찍었습니다. 2번. 잘하셨네요. 몽땅 2번. 감사합니다. 마카다. 강원님. 마카 2번. 마카 보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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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구는 김부겸 후보의 부, 또 추경호 후보의 추를 따서 이른바 부추 대전이 벌어지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선거가 내일이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가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구의 동성로 하면 서울의 명동과 좀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1시간 30분 간격으로 동성로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네요. 이현종 위원님, 네. 동성로를 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대구 분들은 약속할 때 야 대백 앞으로 와라. 뭐 동성로 앞에서 보자. 뭐 그러면 대충 그 지역에서 이제 볼 정도로 대백이 여기 대구백화점 네, 줄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대백을 줄인 건데 사실 대백이 이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게 아마 대구의 상징적인 또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침체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또 수성구 쪽이 워낙 또 그쪽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구도시민이 대구 동성로와 이 대백 앞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인파들이 주말이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구의 심장부에서 마지막 어떤 유세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대백 앞에서 이제 할 모양인데요. 여기가 참 저도 이게 대구백화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면 무조건 대구백화점을 가고 많이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참 이게 대구가 이렇게 침체되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대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이제 아마 공약을 하는 것 같고 좀 추경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이 대구라는 도시가 사실 이렇게 쟁점이 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쵸. 대구시장 선거에서 그동안은 그냥 선거 결과 나오면 그렇다. 당연히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붙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 시민들도 굉장히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놓고서 고민해봤던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아마 대구의 경제적인 문제 지금 GRDP가 이 구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구의 발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마저 보수를 버리면 과연 그럼 누가 이 보수를 챙기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갈등 뭐 이게 아마 끊임없이 내일 투표장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투표소 안에서도 좀 갈등하시는 분이 많은 곳이 아마 대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성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에 명동이 있으면 대구에는 동성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도 경기가 나빠졌을 때 명동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성로의 공실률이 지금 26.3%에 이른다고 하고요. 정말로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동성로 상인들이 많이 하시나 봅니다. 추진봉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후보는 지금 다 대구 경제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내잖아요. 마지막 유세 동성로에서 하면서 그걸 강조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현정 의원 대구백화점 얘기했는데 제가 포항 살 때도 그때는 백화점이 대구백화점밖에 없었어요. 포항에. 제가 살 때는 1990년대 후반인데 그 정도로 유명했던 포항에도 그랬고 뭐 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점이 대구에 있는데 그렇게 그때는 엄청나게 잘 되는 백화점이었거든요. 경북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에다 문을 닫고 본점까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대구에서는 많은 대구 시민들이 느낄 때는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많이 어렵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체감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예. 김부겸 후보가 그 앞에서 지금 마지막 유세를 한다는 거.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부겸은 진짜 대구를 사랑하는 것 같다. 다른 걸 떠나서 이게 뭐 진보니 보수니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을 떠나서 정말로 대구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열정이 대단하구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부겸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지금 뭐 당의 정책이나 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대구 민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중지하라고, 그만하라고 계속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정치 인생을 저기서 하면서 대구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저 말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김부겸 후보가 요청하면 뭐든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민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왜 대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그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경제가 지금 공실률이 저렇게 많고 경제가 내려가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부겸 후보의 호소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대구에서는 지금 어떤 샤이가 더 많은가 이런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샤이 부겸이 많을 거다. 또 추경 후보는 샤이 보수가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윤기천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샤이 부겸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김부겸 후보 측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부겸 후보가 인간적인 그 매력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정치 역정을 보더라도 험지를 찾아가서 승부를 거는 이런 승부사 기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조금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때문에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두 후보 모두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진심 믿어주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후보로 나오시기 이전에 대구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신공항 건설이에요. 근데 신공항 건설은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부지까지 다 완성이 됐죠. 개발 방식과 관련돼서도 일단 나라에서 돈을 꿔다가 공항을 짓고 그다음에 이전된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갚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라의 돈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되고 그게 2,70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해줬어요. 그 특별히 안 해줄 이유가 있었나요? 그 원래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대구 시민들은 조금 실망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하는 대구 경북 통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물론 국내심이 조금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뜻을 모아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대통령께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서 결국 안 됐잖아요. 네. 대구 통합법은 대구 발전에 관련된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우리 후보 찍으면 해주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저는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상대 후보들끼리 서로 네거티브하지 않은 것은 대구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서 그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승패를 좌우할 최대 격전지들을 몇 군데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 채널A 앞 청계광장에서는요. 마지막 집중 유세가 벌어졌습니다. 누구? 바로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바로 저희 회사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4년 동안 싸울 시장을 원하십니까? 손발을 척척 맞춰서 일 잘할 파트너 시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뿐인 시장이 아닌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 약속을 지키는 시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정원호. 자, 그리고 마지막 유세 장소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역을 택한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실험과 경험의 코스가 될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 연습 코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함량미달 준비 부족의 정원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를 지켜주십시오. 정원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가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손발을 맞출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강조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에게 서울시를 연습 코스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두 후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양 캠프는 박빙으로 다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들었거든요. 네. 뭐 사실 선거 초반에는 이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네. 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은 오세훈 후보가 많이 좀 치고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박빙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유세하는 거 보면은 양쪽 후보 정말 그 양보할 수 없고 아주 간절함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야당입니다만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정원호 후보는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빼앗아 와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약점을 가리기보다는 장점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이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번 선거는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민주당 여당은 국민의힘 보고 내란 정당 내지는 윤 어게인 이걸 공격 포인트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 정권은 공소취소 정권이네. 지금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통과는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재명 정권의 이 폭주하는 공소취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뭐 양쪽 진영이 주장하는 바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일단 저는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들러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그 내란 발생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박빙 구도가 나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건 또 이준석 후보의 표가 붙어가지고 보수표 전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도 어떤 형태든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측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내란 문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높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정원호 후보가 성남구청장을 하면서 거의 난공불락처럼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반대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내란 문제에 좀 비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큰 공격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층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얻어맞는 경향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붙은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에게 초보 운전자라고 말씀하시면 되나? 왜냐하면 사고를 많이 치는 운전자시잖아요. 무상급식 문제 같은 경우로 본인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소문 고가 문제까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정원호 후보를 초보 운전자라고 비판하실 만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울 유권자분들께서 유념해서 지켜보시면서 표심에 반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것처럼 실제로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이슈에서는 좀 비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한 공격에 정원호 후보가 집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어제 마지막 유세까지도 정원호 후보는 안전 이슈를 외쳤고요.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청년 이슈를 내세웠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반이 서 있지 않은 행정,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시장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서울 만들 사람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렇게 공부는 손에 놓은 채 나에게 미래는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할 가난이구나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서울런이라는 정책을 만나 인서울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만 더 주십시오. 반드시 계층이동 사다리 튼튼하게 복원을 내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 신촌에서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 눈물의 의미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하셨던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었던 GTX 문제라든지 서수문고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 이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강조한다는 것은 역시 서울의 미래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오세훈 후보는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특별시로서 수도로서의 의미가 있고 서울에 청년들이 왔을 때 계층이동 사다리가 처음부터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직장이 되어서도 자리를 잡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 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안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GTX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GTX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반에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왔었던 부분 때문인지 1등 사수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는 정원호라는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후보가 초반에 초보 운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오히려 시민들께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눈물을 흘린 오세훈 후보 그 눈물의 의미 그거 여쭤봤는데 그 눈물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뭐 하여튼 복잡한 복받침이 있었겠죠?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지나갈 이슈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원호 후보에 비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서 밀렸을 때 대한민국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진정성을 담은 눈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는요. 청계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오세훈 후보는 감사의 정권에서 두 후보 모두 아내와 함께 애국가를 불렀어요. 4절까지 완창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국가 행사 빼고는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애국가를 완창한 의미는 뭔가요, 두 후보? 글쎄요. 어쨌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일한다. 또 그 나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국민이죠.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더 쪼개서 보면 결국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우리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공통의 의식인 거잖아요.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이다.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정원호 후보 역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정치도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특히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이 유명해졌던 이 일화가 겨울에 이제 눈 오면 눈 잘 치운다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성동구에 눈이 오기 1시간 전에 이미 영종도라는 곳에 CCTV를 보고 거기에서 눈이 오면 1시간 뒤에 어김없이 성동구에 눈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다 대비하고 오자마자 바로 치운다. 그러니까 실제 성동구에서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눈 치우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정말 성실하게 잘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큰 일을 맡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당시에도 서울시에 도대체 반지하방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수해가 날 정도냐 했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걸 끝까지 마친 유일한 지자체가 성동구입니다. 네. 정원호 총장이 그걸 통해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정책안까지 내가지고 네. 실제로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는 그게 특보로 보도가 되기까지도 했는데 그러한 점들을 보건대 저변의 그러한 정원호의 성실함 그리고 작은 일도 소중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지금의 후보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이제 오늘 앞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눈 치우는 것 기본부터 철저하게 해왔다. 유명한 셰프들도 양파랑 무 써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칼질부터 몇 년 동안 양파만 썰다가 유명한 셰프가 됐다는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죠. 자, 앞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기자 연결을 중계해 드릴 때요. 저희 선거 정보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나온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 전북지사 선거 마지막 날까지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안무치라며 김관영 후보를 비판했고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 심판 선거라고 봤었습니다.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두 후보 호소도 들어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부터 기차역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 찾아갔습니다. 내일 투표일이어서요. 아무래도 국가예산 확보하려면 민주당이 힘을 써야 되니까. 이원택이 전북도지사가 되면 국회 다수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원택의 예산 보증 수표가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해선 쉴 새 없이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현금 살포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본인이 잘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출마를 강행해 후안무치를 드러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유권자들 앞에서 한껏 몸을 숙였습니다. 오셨어요. 열심히 할게요. 이번 선거는 전북을 위한 선거이자 정청래 대표 심판이라고 정의 내린 김 후보. 오로지 전북의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정청래 개인의 당권 연임을 위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며 한 표를 외쳤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 표만 더 하면 도민이 이깁니다. 채널A와 만난 두 후보 모두 간절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승리를 다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많은 국가 예산과 국가 정책이 조율되어야 됩니다. 이건 바로 집권여당 도지사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원택이어야 합니다. 전북 도지사는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력으로 검증받고 성과로 인정받은 저 김관영이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